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냐고.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날 밤을 뒤에 양복을 입은 장인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샴페인병. 축하주 한잔 하자고. 아버지, 자, 건배하자. 100만 달러짜리 딸이야. 역시 네, 장인어른, 그런 농담은 농담 아니지. 계약이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1987년 6월 어느 신혼부부의 밤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박은주. 그날 이후 1986년 늦가을 경상북도 구미의 어느 주택가.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 끝에 2층 양옥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옆 노스의 명패에는 박도형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그 집 2층 작은 방에서 박은주는 아침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교복 치마의 주름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꽂습니다. 19살 소녀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문빛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밥 먹어라. 네, 아버지. 은주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발끝으로. 이 집에서 여자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박도연은 구미공단의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넓었고 언제나 다림질된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대할 때도 공장의 직원을 대하듯 했습니다. 명령하고 각인하고 평가했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매일 똑같은 반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국그릇을 더 가져올 준비를 했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들고 소리 나지 않게 밥을 떴습니다. 은주야. 네, 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라. 삼촌 댁 결혼식 준비해야 한다. 네.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읽었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냈습니다. 물소리만이 이 집의 대화였습니다. 은주는 어릴 때부터 순한 아이였습니다. 울지 않았고 떼쓰지 않았으며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은주는 조용했습니다. 여자는 공부보다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고 했을 때 은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나.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은주는 반에서 늘 1등이었지만 그 성적표는 아버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봄,
은주는 대학 입시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 국문학과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내 성적이면 충분히 붙는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그 원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용기를 모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PV를 보고 있을 때 은주는 원서를 들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왜?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학, 여자가? 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말대꾸 하나?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했습니다. 은주는 원서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원서를 찢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9살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삼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구미 시내의 예식장이었습니다. 은주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공장 잘 운영한다더니 역시 대단해. 딸도 이쁘게 키웠구만. 은주 시집 언제 보내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지. 아직 어려. 근데 좋은데 보내야지. 우리 딸 함부로 못 보내. 은주는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미소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갈 때 한 청년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잘생겼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신랑 쪽 친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주입니다. 은주 씨.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은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민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은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깔끔한 글씨로 이정민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 누구냐? 아, 신랑 쪽 친구래요. 변호사라고.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네. 괜찮아 보이던데.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턱을 쓸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위면 나쁘지 않지.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희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후 몇 달 동안 이정민은 은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그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변호사라면 괜찮다는 이유였습니다. 봄이 오고 정민이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은주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 앞에 서였습니다. 은주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은주는 옆에 앉아 두 남자의 악수를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수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987년 6월. 은주는 2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밤, 은주는 창문을 열고 구미의 어두운 하늘을 봤습니다. 공단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까? 내 삶이 시작될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탈출이라 믿었던 그 문이 사실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입구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의 방에는 하얀 웨딩드레스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드레스는 마치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1987년 6월 14일 일요일. 구미 시내 가장 큰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 직원들, 친척, 동네 사람들. 은주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레이스 베일, 붉은 립스틱. 화장사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너무 하얗고 너무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머니는 딸을 보더니 문시우를 불켰습니다. 엄마,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박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 가자. 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고 은주는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끝에 이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내 삶이 시작될 거야. 아버지가 은주의 손을 정민에게 넘겼습니다. 두 남자가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또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예감.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술잔이 오갔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은주는 단상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은 옆에서 하객들과 인사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아버지와 정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은주는 그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었고 정민도 웃었습니다. 무언가 합의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주와 정민은 차에 올랐습니다. 신혼여행은 설악산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운전에 집중했고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미를 벗어나자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떠났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정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설악산 호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깔끔한 객실, 넓은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산. 은주는 짐을 풀었습니다. 정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도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응, 잘 도착했냐고.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정민은 일찍 잠들었고 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틀째 아침, 정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인어른이 오신대. 은주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요? 응. 설악산 근처에 일이 있으셔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 신혼여행인데. 뭐. 괜찮아. 인사드려야지. 은주는 이상했습니다. 신혼여행에 장인이 온다는 게 자연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박도현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잘 있었나? 네, 아버지. 정민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세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정민은 술을 마셨습니다. 은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대화는 사업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돈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민 씨, 우리 방에서 한 잔 더 하지. 좋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묵으시는 거예요? 응, 방 잡아놨어.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혼여행인데 아버지가 오시고. 정민은 담배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인사하는 거지. 그래도 괜한 걱정 마.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밤 10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주 한잔 하자고. 정민이 웃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잘 있었나? 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샴페인 잔을 준비했습니다. 3개의 잔에 샴페인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건배하자. 3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딸이야. 역시 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정민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농담은 농담 아니지. 계약이었잖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주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샴페인을 골짜겼습니다. 은주야, 넌 이제 정민이 아내야. 그런데 말이다. 그는 정민을 봤습니다. 정민 씨, 내가 투자한 돈 제대로 써야 할 텐데. 당연하죠. 법률사무소 확장하는 거. 내가 밀어줬잖아. 감사합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주를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주야, 넌 내가 키웠어.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이제 그 투자를 회수할 시간이야. 투자요? 정민이한테 돈을 줬어. 법률사무소 확장 자금. 5천만 원.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 대가로 말이야. 아버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룻밤만 빌려달라고 했지. 시간이 멈췄습니다. 은주는 두 남자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표정이 없었고,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 좀 해봐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요. 이게 뭐예요? 정민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나 사무실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장인어른이 제안하셨어. 돈을 주시겠다고. 대신 은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신 뭐요? 대신 뭐냐고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 씨, 나가 있어. 네. 정민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은주야.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난 내 아버지야. 널 키운 사람이고 권리가 있어. 권리요? 무슨 권리요? 넌 내 딸이야. 내 거지.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날 밤, 은주는 부서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방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셋째 날 밤, 은주는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정민 앞. 발행인 박도현. 은주는 그 수표를 봤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거래의 증거, 배신의 증거. 그녀는 수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벽 4시. 은주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별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름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수 법률사무소. 은주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새벽 5시.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은주는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찢어진 옷, 떨리는 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위치 좀 알려주세요. 터미널이요.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제가 곧 갈게요. 거기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중년 남자가 터미널로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코트를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은주를 발견했습니다. 박은주 씨.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혜수 변호사입니다. 그는 은주를 근처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변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일단 물부터 드세요. 은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변호사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은주를 압박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아버지와 남편, 샴페인, 수표, 그날 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표가 있다고 했죠. 네. 은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박도현 발행. 이정민 앞으로. 이게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는 한참 수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그런데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은주 씨, 87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을 신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한다는 것. 그것도 성폭행으로. 하지만 수표가 있잖아요. 수표는 금전거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상대 측에서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언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물증, 진술 일관서.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은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주 씨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듭니다. 가족들이 회유하려 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될 겁니다. 언론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안 하면 저는 계속 그들의 물건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제가 아는 여성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요? 네. 서울에 있어요. 거기서 일단 몸과 마음을 추스르세요. 저는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찾으러 올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은주 씨는 성인이고 본인 의사로 떠난 겁니다.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 겁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변호사가 표를 끊어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수표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설악산이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산을 봤습니다. 사흘 전까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산. 이제는 악몽의 배경이 된 산.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주는 창밖만 봤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분노, 수치심,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조용히 참았어야 했나? 아니야. 버스는 서울로 달렸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주택가. 2층 건물에 여성이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여성이 맞았습니다. 은주 씨죠. 정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어요. 김순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일단 씻고 밥 먹고 쉬어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안전해요. 김순애가 은주의 등을 쓸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좁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2층 침대, 낡은 이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 낯선 곳이었지만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들어가도 돼요? 네. 김순애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김이 올라왔습니다. 김순애가 말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자기 잘못인가 싶어서. 아니에요. 잘못은 가해자한테 있어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는 차를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 신고하면 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인생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하게 내버려둬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애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혜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 소장 초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은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 소장 성폭행 및 인신매매 혐의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박은주, 피고소인은 박도현, 이정미. 글자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활자로 정리된 자신의 악몽. 그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정말 재판이 되나요? 네.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될 겁니다. 만약 제가 지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어요.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길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게요. 고소할게요. 6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 은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은주를 봤습니다. 진술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은주는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그날 밤. 말하는 동안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수표 원본 있습니까? 네. 은주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피고소인들과 접촉한 적 있습니까? 고소 이후에요. 아니요.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네. 진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연락해 올 겁니다. 회유하려고 할 거예요. 버티셔야 합니다. 그날 밤 여성이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순애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은주 씨요. 여기 없는데요. 누구시죠? 상대방이 무어라 말했습니다. 김순애의 표情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시든 남편이시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연락 안 됩니다. 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순애가 인주를 받습니다. 당신 남편이에요. 만나자고. 어떻게 할래요? 은주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만날래요. 다신 안 봐요. 김순애가 웃었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소장을 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은주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하지만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진실의 증거. 그녀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의 6월 밤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987년 7월. 서울은 무더웠습니다. 은주는 여성이 집에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모든 것을 기억해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수 변호사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박도현 씨와 이정민 씨. 불 다 소환됐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표는 사업 자금이라고. 신혼여행에 장인이 간 건 인사차였다고. 은주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장인어른이 묵었던 방 번호, 시간, 그리고 수표 발행 날짜와 결혼 날짜가 일치합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상황 증거가 쌓이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주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성이 집에서 다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온 사람들. 폭력에서 도망친 아내, 버려진 미혼모, 가출한 딸들. 은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김순애가 말했습니다. 말하는 게 치유예요. 혼자 사귀면 썩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심리학이요.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김순애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검정고시부터 준비해봐요. 1988년 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은주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1987년 6월 16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샴페인을 가져왔고 건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딸이라고요. 그 다음은요?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방 청소기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결혼 전에 피고인 이정민과 자유연애를 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혼은 강제가 아니었군요. 결혼은 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수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건 단순한 사업 자금 아닙니까? 은주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발행일을 보세요. 결혼식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메모란에 뭐라고 적혀 있죠? 변호사가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란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계약금. 방 청소기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 걸렸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호텔 직원의 증언, 수표, 은주의 진술. 박도현과 이정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988년 9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도현, 피고인 이정민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인신매매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97조, 제288조에 의거하여 피고인 박도현에게 징역 8년, 피고인 이정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네, 이겼네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주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를 고소한 심경은 어떻습니까?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은주는 걸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판결 후 은주는 여성이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 마포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1989년 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은주는 통지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20살 때 포기했던 꿈. 22살에 이뤄졌습니다. 개강 첫날 은주는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새 교과서, 새 눕. 다른 학생들은 어렸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대학 생활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 은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성 상담 센터였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을 상담했습니다. 처음 상담한 여성은 30대 주부였습니다. 남편에게 맞고 도망쳐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잘했으면.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어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성이 울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좋은 상담사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돼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약이 된다면 의미가 있는 거겠지. 1992년 봄, 은주는 졸업했습니다. 심리학 학사. 성적은 우수했고 대학원 진학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졸업식 날, 정혜수 변호사가 왔습니다. 이제 50이 넘은 그는 백발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축하해요. 은주 씨, 변호사님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제 의뢰인이자 친구니까. 두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여성이 집 같은 곳.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름도 생각해뒀어요. 빛의 집이요. 어두운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빛을 찾는지.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멋진 이름이네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은주 씨가 용기 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날 저녁, 은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졸업장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5년 전 설악산에서 도망쳐 나왔던 밤. 그때는 모든 게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빛의 집 계획서였습니다. 위치, 규모, 운영 방식, 몇 달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찢긴 마음도 다시 꿰매면 사라집니다. 박은주. 은주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도 꿰매졌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 1995년 가을, 서울 마포구. 빛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혜수 변호사, 김순애 원장, 여성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은주가 상담했던 여성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살이 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이 빛을 찾는 곳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빛의 집은 바빴습니다.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찾아오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하루에 5명씩 상담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안전해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은주는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1997년 봄, 은주는 심리학 세미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태우.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40살.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주의 발표를 듣고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발표였어요.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 과정이라니. 실제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은주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신문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봤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 상처받은 사람이 아닌 강해진 사람. 1998년 가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20명.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은주 씨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쓰러졌지만 일어섰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2000년 봄, 딸이 태어났습니다. 한지민.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은주는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은주는 딸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작은 것부터 물었습니다. 지민은 밝고 당찬 아이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상담사가 됐어?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이제는 엄마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어. 멋있다. 엄마. 은주는 딸을 안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빛의 집은 확장되었고 지점도 생겼습니다. 은주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찢긴 마음도 다시 꿰매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2018년 지민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전공은 인권법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민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할 거예요. 약한 사람들 편에 설 거예요. 은주는 딸을 봤습니다. 28살.
당당하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은주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 지민아, 엄마가 보여준 거예요. 2020년 태훈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집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날 은주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태훈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응. 좋아. 이제 좀 쉬자. 우리도. 은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은주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웠던, 오래전에 잊었던 기술이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실을 엮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성스럽게. 산도 이렇게 다시 엮는 거구나. 색색의 실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목도리, 담요, 모자. 은주는 그것들을 지민에게, 친구들에게, 디체 집에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봤습니다. 일출을 봤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훈과 산책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2024년 어느 가을날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소식 있어. 응. 빛의 집 부산 지점 오픈한대. 내가 법률 자문 맡기로 했어. 은주는 딸을 봤습니다. 엄마 일 계속할 거야. 나도. 은주는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 나는 이어가는 거고. 그날 저녁, 내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 아이도 혼자가 아닐 거야. 밤, 은주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작은 아기 담요였습니다. 지민이 임신 소식을 전했거든요. 바늘을 움직이며 은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7년 그 밤, 설악산 호텔, 공중전화 부스, 여성의 집, 법정, 그리고 지금 37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주는 부서지고 일어서고 걸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은주는 57살이었습니다. 백발이 섞였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태훈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살아있다는 생각. 행복해? 응,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끝없이.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바다에게, 자신에게. 나는 팔린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나를 되찾은 여자야. 그리고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은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훈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 고통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